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비트겐슈타인 신비로운 세계라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날씨도 이제는 선선해지고 그죠? 철학적 사유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가을인데, 예도는 여러분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의 세계로 당분간 몇 편의 강좌를 통하여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어질 이 강좌는 비트겐슈타인이 실증주의자들이 오해했듯이 21년도에 독일어로 나온 이 논리철학 논고라는 이 작품이 실증주의의 교과서로 빈 학파가들이 이용했다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는 오늘 이 논리철학 논고를 결국 마지막 부분 그죠, 여러분. 논리철학 논고에 나타나는 그 작품은 순서가 논리적 명제를 다루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 세계와 어떤 연관이 있고, 또 물리학을 다루고, 또 그 이후에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또한 그 윤리학과 미학을 다루고, 또 마지막에 신비로운 세계, 마치 종교의 영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위대한 명제를 단순히 형이상학과 종교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형이상학을 거부하죠. 그러나 이 세계를 그가 신비로 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자연과학의 명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계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도는 오늘 단편 강좌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죠, 니체와 그리고 다양한 철학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리오타르가 비트겐슈타인을 포스트 모던의 담론으로 갖고 가면서 그를 논리 실증주의자들하고는 다르게 그의 작품들을 고찰하고 있는지를 예도가 밝히고, 그것을 또한 니체의 작품에서 정말 니체의 이 포스트 모던적 어떤 그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이 특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은 상당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오늘 강좌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도는 그 전기철학과 후기철학, 전기철학, 논리철학 논고와 후기철학, 철학적 탐구, 이 두 개의 작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세계로 당분간 몇 편에 걸쳐서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헤겔을 싫어하고 그죠, 칸트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논리철학 논고에는 칸트의 그 물 자체와 그 현상을 나누는 그 부분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나타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종교와 같은 이 세계가 신비로서 드러나는 말해줄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할 때 그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실증주의자들이 논리적으로 명제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와 같이 얼마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오해하고 그죠? 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 못했는지는 오늘 신비로운 세계라고 하는 이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실증주의로 간주하지 않고 니체의 철학적 사유를 따라가는, 그래서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 담론으로 비트겐슈타인을 이끌고 있다가 하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예도가 인도하겠습니다. 결코 실증주의의 책이 아니에요. 초기의 작품도 실증주의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마지막에 그죠? 신비로운 세계를 다루면서 자기의 작품은 결코 실증주의가 아니라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 경계에서 이 세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영역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철학의 목표가 아니겠는가를 역으로 방증하는 듯한 그러한 그 주장으로서 비트겐슈타인의 자기의 작품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 예도가 오늘 그 부분에 맞추어서 강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이전에, 물론 여기에는 니체가 들어가지 않겠죠. 제가 볼 때 비트겐슈타인은 니체를 따로 연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유는 상당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예도 강좌에서, 예도의 니체 전문가로서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비트겐슈타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가끔은 하이데거, 토마스 렌치라고 하는 하이데거 운트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책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드립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하고, 예도는 독일에서 도서관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틀을 4-5만 원 하니까 한 권에, 그 책을 이틀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사고 그 책을 따로 가서 읽고 그죠, 읽고 그냥 꼽아놓고, 그래서 1주일 2주일 정도 서점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을 싫어한 이유가 언어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언어의 문제를 현실과 제대로, 다시 말하면 물 자체와 언어의 관계를 끊임없이 오해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자기 이전의 철학들은 모든 철학과 미학과 윤리학 전부 다가 그죠, 전부 다가 제대로 된 철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이상하게 빠져서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들만을 나열해 놓은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이전의 철학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은 이러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언어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런 오해들을 자기는 제대로 해명함으로써 이 세계의 현실과 실제라 그러죠. 이 세계의 실제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드러나는 그러한 철학함은 이 세계의 다양한 그죠, 그러한 그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이것이 언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다시 한번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형이상학적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언어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러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강조하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의 철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언어의 문제, 언어와 이 언어를 통하여 실제를 표현하는 이 문제에서 드러나는 그런 오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철학이 그런 것들을 수용함으로써 그죠? 철학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문제, 결국은 언어학적 전환의 문제, 니체가 포스트 모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언어의 문제를 동일하게 들고 나옴으로써 그의 철학은 이런 것들을 해명하면서 언어를 치유하고 철학에 대한 그 위치를 재설정함으로써 그는 20세기 초중반에 그죠? 일약 세계적인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논리철학 논고를 자기들의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예도는 그 부분에 맞추어서 고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철학에 대하여 그 철학이 오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 헤겔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어떤 뭐죠? 비트겐슈타인의 대화록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헤겔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없다. 우리는 헤겔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헤겔의 다양한 사물들을 동일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마술과 같은 철학자로부터 출발할 수 없는 것은 이 세계는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언제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그 차이는 그 차이는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 말했던 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I'll teach differences. 뭐예요? 나는 차이를 가르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헤겔로부터 출발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겔은 자신의 그 폴레중엔 위벌 디 게슈히테 데얼 필로조피라고 하는 철학사에 대한 어떤 그 강의록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철학의 목표는 개념과 현실을 종합함으로써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 철학이 제대로 된 철학을 하지 못했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철학에 이르러서야 모든 원리가 통합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원리도 상실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기의 철학에서 최고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철학사를 볼 때 기존의 철학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철학만이 이러한
이러한 종합과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러한 발언 속에 철학의 어떤 그러한 목표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헤겔의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마침내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전부 해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언어 자체는 이 세계의 사물들을 하나의 명제로 만들어서, 그죠? 그 명제 속에서 이 세계를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결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것을,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니체의 습작에도 나오지만은, 니체는, 또한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우상의 황혼에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 속에 있는 이성, lumpt in der Sprache라고 하는 그 작은 어떤 그 제목을 단 그 자기 자신의 아포리즘에서, 경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언어 속에 있는 이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어 속에 있는 이성, 얼마나 여성과 같이 속이는 이성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신을 죽여놓고 그 신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언어의 문법을 믿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신의 죽음을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죽음을 이야기하고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는 우리가 언어의 문법을 믿는 이상 우리는 신의 죽음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신의 죽음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문법 속에는 이러한 원인과 원인, 제일 원인을 상정하는 언어, 또 우리의 언어 속에는 우리의 그 언어의 특징과 같이 사물들의 차이를 동일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을 우리는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이성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언어가 현실과 언제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언어의 어떤 그러한 실제와의 갭은 언제나 이성으로 하여금 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 속에, 보편적 언어 속에서 표현되는 그런 신개념이 죽지 않는 이상은 신은 결코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비극의 탄생 중간에 보면 그는 학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학문. 학문이 뭐냐? 학문은 논리인데 이 논리는 결국은 모든 학문은 논리를 통하여 표현되는데 이 논리는 결국은 어떤 순환 속에 있으며, 그래서 이 순환은 원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의 관계 속에서 학문의 세계가 형성된다면 이 원환적 관계 안에서 학문은 돌다가 결국 현실과의 그 원환적 관계의 어떤 그 차이 때문에 그 학문은 결국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문이 좌절될 수 있는 그 경계에서 마침내 새로운 인식의 형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니체와 하이데거가 모더니즘 속에서 포스트 모던적 사유를 한 게 있어 왔던 것, 눈에 보이는 존재의 개념을 언제나 사유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존재 밖에 있는 도대체 무의 개념, 존재하지 않는 게 뭔가, 이런 방식으로 나감으로써 그 경계를 돌파했던 것처럼 결국 모든 학문은 자신의 테두리를 갖고 있고 그 테두리는 그 학문의 경계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문의 경계에서 비로소 새로운 인식의 형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노이에 폼 엘켄트니스, 새로운 형식의 인식이 비로소 이 경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학문은 결국 삶의 현실에 의하여 그 경계 지어지고 자신의 한계에 의하여 결국 삶이 결정해주는 그 한계에 의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학문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자기의 논리 철학 논거나 철학적 탐구, 이 두 권의 자기 자신의 위대한 철학적 작품 속에서, 그죠?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런 서양 철학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세계의 그러한 다양한 현실들, 사실들이 어떻게 언어의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거기에 한계를 짓고 마침내 말해질 수 없는 것의 영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실증주의자들과 많은 비트겐슈타인을 알고 있는 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차 자료를 읽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상당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는 거꾸로 읽으면 신학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철학자가 실증주의자가 돼갖고 무슨 그게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당장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세계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모든 체험은 결코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은 우리는 밥 먹듯이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그 우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정이란 말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언어로 전부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서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하려 그러면 우리는 형이상학의 영역과 자연과학의 영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자, 한쪽에는 자연과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자연과학의 영역은 독일어로 자츠입니다.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명제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명제에 의하여 의미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명제는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세계의 사실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은 지금까지 형이상학을 지향해 왔는데 철학은 오히려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말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영역을 확정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형이상학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은 형이상학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형이상학과 자연과학, 말할 수 있는 자연과학과 말할 수 없는 형이상학의 영역 한가운데에서 그 경계선에서 철학은 있어야 되며 철학은 이러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확정함으로써 왜 어떻게 확정할 수 있죠? 그건 언어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어만이 이러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분석은 또한 언어의 치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니체의 위대한 명제가 비트겐슈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언어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한계를 통하여 언어 분석을 통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경계선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재규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기존에 있어 왔던 그런 형이상학에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문법을 통하여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철학이야. 물론 철학적 탐구에서 이러한 그 일상의 언어의 언어 게임의 영역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영역은 명제로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들은 사실들의 총체지 결코 일어나는 사건들의 총체가 아닌 거야. 이건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지 일어나는 사건들의 총체가 아닌 거예요. 자연과학의 영역. 그래서 이 사실들은 사태를 나타내고 이 사태는 자연과학의 영역 안에서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은 이러한 명제를 만들 수 없어요. 철학은 언제 어디에서나 뭐죠? 언어가 축제를 벌이는 곳에 철학의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논리철학 국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이언, 독일어로 파이언인데 언어가 축제를 벌이는 곳.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명제를 넘어서 있는 곳에서 철학의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철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들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마치 이 세계는 수학적 명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 명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은 다 내버려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완벽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말할 수 있는 것의 자연과학의 명제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오늘 이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해를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사실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세계의 총체를 벗겨내야만이 우리는 일상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스스로 드러나는 명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스스로 드러나는
그러한 신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라고. 여러분들 반대로 알고 있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렇게 읽는 거야. 아, 윤리학, 미학, 신학 이딴 거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는 자연과학적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실증주의적인 그러한 것들만을 우리는 이 세계에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논리학 이외에 미학과 윤리학이라든지 또한 신학이라든지 이러한 영역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의 영역도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지금까지 언어의 오해에 의하여 우리의 문법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오해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도 철학이 넘어서야 될 그런 거라고 봤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형이상학을 옹호하는 게 아니야. 이 점에서 하이데거랑 만납니다. 여러분, 토마스 렌치가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을 비교하는 영역이 바로 이 일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물론 후기, 철학적 탐구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철학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형이상학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이라고 말하거든. 인간의 사가 이런 일상의 어느 게임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철학의 영역은 바로 이러한 일상의 영역에서 결정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전기 철학과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그러니까 논리 철학 논고랑 철학적 탐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연과학의 영역, 형이상학의 영역, 일상의 영역, 이런 언어의 다원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나 전기는 이런 자연과학의 영역과 그 형이상학의 영역의 경계를 확실하게 그음으로써 그 경계는 바로 언어 비판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신개념이라든지, 여러분 신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절대자, 증명되고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언어의 문법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거는 이런 다양한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이 증명 없이 그냥 사용되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철학이 또한 더욱더 많은 형이상학적 명제들을 확고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철학의 영역이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언어의 개념과 실제의 차이, 언어와 실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철학의 형이상학적 담론들을 다 깨버린다는 거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고는 실증주의적인 것들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러한 신비로운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런 쪽으로 나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려함으로써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를 다시 접근하십시오.
그러니까 정기와 후기의 차이는 이런 영역들을, 경계를 명료하게 그려낼 수 있고, 명료하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정기는. 그런데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서 나타나야 되지만, 이런 구분들이 명료하게 그렇게 구분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영역의 어느 게임의 영역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나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저변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일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유의미성과 무의미성을 구별해냄으로써, 그죠?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현실과 언어의 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계를 그냥 잘못된 형이상학에 의하여 빼앗겨서 일상의 세계를 오해하고 그 일상의 세계를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일상의 세계로부터 철학의 영역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토마스 렌치가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이 하이데거한테서도 있어요. 하이데거 역시도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이 형이상학의 이런 주제들에 착안했다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우선 대개 일상의 세계, 예도의 강좌를 들은 자는 바로 이해할 거예요. 배려의 세계, 베졸겐의 세계, 그죠? 배려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그죠?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상의 세계에서만이 철학의 문제는 나타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자연과학의 영역도 아니요, 형이상학의 영역도 아니라 그 경계에서 철학의 영역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은 형이상학의 잘못된 그러한 언어의 일반화라든지, 그 다음에 증명되지도 않고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총체의 개념이라든지 절대의 개념이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개념들을 치유하고 오히려 인간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에브리데이의 세계, 알테클리히의 세계를 오히려 보존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점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철학의 문제점들을 이제는 형이상학에서 찾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과학의 명제로 사실로서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언어 게임과, 그죠? 이러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과, 그 다음에 또한 도덕과 윤리와 미학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표현되는 이러한 형이상학의 영역은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형이상학의 명제는 결코 증명되지 않은 채 무의미의 관점에서 언제나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다의 사슬을 다 걷어내고 경계를 확정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명제로서 이 세계를 그리고 형이상학으로 신의 세계로 이 세계를 떡칠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계를 그래서 일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간들은 자연과학의 명제나 그죠? 아니면은 수학의 명제나 또 형이상학의 명제에 빠져서 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코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주제가 아니구나. 이 명제는 실증주의적으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에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도 대부분의 것들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명제에 의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건은 신비로서 드러난다. 그런데 이 신비는 명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난다. 이래 말하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일어는 다른 게 아니라 뭔가 하면은 짜이겐 지시입니다, 여러분. 짜이겐은 지시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 보여주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시하고 스스로를 보여주다. 이거를 의역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짜이겐 지시 안 지시 적자적으로 드러나는 자체로 드러나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인지히 자기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스스로 드러난다라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지시한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을 전부 다 지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 맞죠? 우리는 전부 다 이 세계에서 예를 들면 나무 하면은 나무를 다 우리는 다 그 단어로서 우리는 지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무라는 거. 그런데 결코 우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의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서 지시할 수 없는 감정과 이 세계 안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신비로서의 세계, 게하임니스, 신학입니다. 신학. 에버하르트 융엘의 비밀로서 드러나는 그 계시의 세계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거랑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신비의 세계는 형용사로 표현하면은 독일어로 미스테리우스도 되지만 게하임니스 폴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가득 찬 신비의 세계는 결코 언어가 지시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언어가 이 세계의 명제를 가지고 언어의 유의미성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지시하면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건들은 언어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고 지금도 일상의 세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도가 증명을 할게. 여러분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만감이 교차해. 그걸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없어,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너를 보니까 만감이 교차한다. 여러분들 10년 만에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난 사람이 겨우 꺼낼 수 있는 게 만감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맞죠?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데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게 그 사람이 10년 만에 만난 친구의 감정과 정서를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이 세계는 언어와 상관없이 지금도 자체로 스스로 드러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실증주의자들처럼 명제로 다 환원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을 오해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마치 실증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오히려 논리 철학 논고, 철학적 탐구는 말할 것도 없이 초기의 작품인 논리 철학 논고도 이 부분에서 실증주의자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명제를 통하여, 자연과학의 명제를 통하여 말하고자 했던 그 사실의 배후 경계 너머에는 이 언어의 명제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는 비밀이, 신비가 지금도 매 순간 발생하고 있다. 기가 막, 이게 신학입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신학보다 놀라운 거는 이 세계를 신의 세계로 떡칠해서 신비롭다는 게 아니야,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결코 수학의 명제, 자연과학의 명제로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이 이 일상의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논리철학 논거의 결론의 부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 간에 느끼는 우정 속에서도 신비로운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남녀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종교적 체험을 할 때, 성스러운 걸 경험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결코 이 수학의 명제로, 논리로, 결코 그 언어의 형식으로 결코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사실 너머에 있는 그러한 신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는 매 순간 그걸 느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면서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비로운 광경이 있다고 합시다. 자연 속에서 느끼든 동물 속에서 느끼든 여러분, 예도가 지금 매일 걸어가는 같은 길이지만은 이 길이 드러나는 예도에게 짜이겐 지희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논리적 명제로, 자연과학의 명제로 전부 다 환원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 부분에서 언어 비판을 통하여, 언어의 논리적 형식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넘어서려고 하는 게 바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이런 신비의 세계가 있다라.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이 신비로서 드러나는 이 기가 막힌 신학적인 신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결코 필연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해결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며 신의 전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결코 모든 것들을 다 필연적으로 추리해낼 수 없는, 매 순간마다 사건으로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나에게 펼쳐지는 이 세계 속에서의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신비, 게하임니스. 독일어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신비는 딴 게 아니라, 비밀입니다. 비밀이 밝혀지면 이 세계는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에서 이미 이 신비의 형식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비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이 신비의 형식 안에서 매 순간 사건으로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스스로 드러나는 이 신비의 세계는 결코 언어의 형식을 갖고는 잡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결코 잡아낼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자연과학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명제를 확고히 경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언어에 의하여 형이상학적인 무의미의 명제들이 경계가 지어졌을 때, 우리의 일상의 세계에서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경계에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신비의 영역, 이 영역은 결코 명제와 사실로서 전부 다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치유하면서 언어 속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이 명제를 벗어나서 또다시 새로운 언어로서 이 사건을 우리는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은 단지 자연과학의 명제로서만 없는 거지, 세계 안에서는 언제나 신비로서 열어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도가 철학자로서 산책을 할 때에 느끼는 그 자연의 경관, 그 외에 여러분들이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서 느끼는 그 일상에서 매번 찾아오는 기이한 신비,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이 성전이라든지 특정한 성스러운 장소에 가서 느끼는 그러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강산들을 돌다가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느끼는 그 이상한 신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어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언어의 그러한 의미와 무의미의 그러한 영역과 경계를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 비트겐슈타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비의 세계를 매번 체험하고, 그죠? 그것은 학문으로 결코, 학문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학문으로서 느낄 수 없는 학문의 극단까지 밀고 갔을 때 그 경계에서, 논리의 극단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삶의 아름다운 신비를 여러분들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